한국산 K9 자주포. 단 한 발로 세계는 한국 무기의 진가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노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베트남군 장교들이 웅성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엔 거대한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한국산 K9이었죠. 미쳤군. 정말로 계약했다니? 독일어로 중얼거린 제 말을 들은 베트남 대령이 돌아봤습니다. 소피 레만 박사님이시죠? 나토 감시단에서 오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러시아제 무기만 쓰던 베트남이 서방 규격, 그것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공산권 최초라고 하던데요. 제가 물었더니 대령이 씩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죠. 중국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 20문, 약 2억 5천만 달러.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이건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사건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K9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55mm 포신이 햇빛에 반짝였죠. 제 옆에 미국 관측단 장교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국제라고? 독일 PGH-2000과 비교해도 손색 없겠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던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눈앞의 K9은 달랐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무엇보다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죠. 처음 보시나 봅니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라고요? 제가 되물었더니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이미 10개국이 K9을 운용 중이었죠. 이제 베트남이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때 중국 국방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멀찍이서 훈련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장교가 그들을 쫓아냈지만 이미 충분히 본 듯했죠. 중국이 긴장하고 있군요. 제가 말하자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베트남이 러시아제 152mm에서 나토 규격으로 바꾼다는 건 중국 입장에선 악몽입니다. 첫 발사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군 포병이 K9에 탑승했죠. 한국 교관이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분당 6발까지 가능합니다. 설명을 듣던 베트남 장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6발이요? 우리 구형 자주포는 2발이 한계인데. 굉음과 함께 첫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10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죠. 두 번째, 세 번째 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확도네요. 미국 관측단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독일제 PGH-2000도 훌륭하지만 K9의 가격 대비 성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베트남 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제를 선택했습니까? 러시아는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공급도 불안정하죠. 미국제는 너무 비싸고 독일제는 납기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국이었군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정비 교육도 포함됐죠.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때 일본 언론사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죽음의 상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산권에 무기를 파는 건 위험한 일이죠. 베트남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은 무상공여만 말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당황했죠.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대령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 환영 만찬에서 베트남 국방차관을 만났습니다. 소피 박사,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K9은 기대 이상입니다.
나토에도 긍정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차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이건 아시아 군사 균형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습니다. 중국 대사관 건물에서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군 장교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K9이 있습니다.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한국 기술진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K9은 동남아 전체로 퍼질 겁니다.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게임에서 졌죠. 저는 다시 K9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아침 햇살에 빛났죠. 이 철의 괴물이 아시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베트남 204포 병여단 사령관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죠. 한국군 교관단과 베트남군 장교들의 첫 공식 만찬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불과 50년 전 두 나라는 전쟁터에서 적이었죠.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역사. 그 무거운 과거가 방안을 떠돌았습니다. 한국 교관단장 박준호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러 왔습니다. 베트남 사령관이 잔을 들었죠. 맞습니다. 이제 우린 같은 목표를 가진 전후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딛고 손을 맞잡는 두 나라. 이게 진짜 외교였죠. 다음 날 아침 K9 자동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포병들이 시뮬레이터 앞에 앉았죠. 한국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사격과 99% 동일합니다. 연료 걱정 없이 무한 반복 훈련이 가능하죠. 베트남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걸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실탄 훈련만 고집했죠.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박 대령의 말에 베트남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었죠. 그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죽음의 상인 한국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다. 공산권의 무기 판매, 위험한 도박. 저는 기사를 읽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일본의 질투가 느껴졌죠. 베트남 장교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하려 했다면서요? 네, 하지만 실패했죠. 가격도 비싸고 기술 이전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는군요. 미국 CNN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군의 K9 훈련을 취재하러 온 거였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무기가 베트남에 온 것을.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죠. 나토 입장에선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베트남이 서방 규격을 채택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중국 견제용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믿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교관이 베트남 포병에게 K9의 핵심 부품 정비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군사 기밀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알려주는 겁니까? 제가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숨겼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훈련 3일차 베트남 포병이 K9으로 연속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분당 6발 모두 표적에 명중했죠. 베트남군 사령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구형 장비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 중국 관영 매체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과대평가됐습니다. 실전에선 쓸모없을 겁니다. 베트남 사령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직접 써보고 선택한 겁니다. 중국 기자가 당황했죠. 베트남의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한국 교관단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박 대령이 소주를 따라줬죠.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데 달랐군요. 네. 그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밤 일본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출연한 일본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일본은 헌법 때문에,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비판하려다 오히려 한국을 칭찬하게 된 거였죠. 다음 날 베트남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K9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0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문을 더 원하십니까? 최소 40문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0문이면 베트남 포병 전력의 핵심이 되는 거였죠. 한국 하나 관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공급 가능합니다. 일본은 무상 원조를 제안했는데 한국은 왜 유상입니까? 베트남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답했죠.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혜가 아닌 거래죠. 그게 진정한 동맹입니다. 베트남 관계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한마이너스 베트남 합동 사격이 있었습니다. K9 20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죠. 굉음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죠. 신뢰를 팔고 미래를 판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그 가치를 알아본 거였죠. 첫 실사격 평가의 날이 밝았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과 주요 장성들이 모두 참관석에 모였죠. 저를 포함한 국제감시단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 25km. 산악지역 너머입니다. 베트남 포병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도 까다로운 조건이었죠. 박 대령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K9은 40km까지 사격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10초 후 드론 영상에 폭발이 포착됐죠. 정확히 목표물 중앙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중국 군사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관찰단으로 초청받아 왔었죠. 첫 발의 명중이라니. 조작된 거 아닙니까? 베트남 장군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우리 장교들을 모욕하는 겁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포탄도 연이어 명중했습니다. 분당 6발의 속사가 이어졌죠. 모든 포탄이 목표 구역 내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온 관측 장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독일 PGH-2000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네요. 가격은 3분의 2인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9의 성능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점심 휴식 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군 통신병이 급히 달려왔죠. 훈련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중국으로 전송한 흔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보안부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부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는 증거였죠. 박 대령은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핵심 기술은 따로 보관됩니다. 훈련 데이터만으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날 저녁 하노이 시내 카페에서 수상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중국 국방연구소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죠. K9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PCL-181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럼 왜 베트남은 중국제를 안 샀을까요? 제 질문에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요. 성능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떴습니다. 진실은 단순했죠.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야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K9의 열영상 장비와 자동 조준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했죠. 완전 자동화 사격 시작. 베트남 포병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K9이 스스로 각도를 조절하고 발사했죠. 어둠 속에서도 108백 중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가 참관석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99식 자주포는 아직도 수동 조준인데. 베트남 포병 학교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년간 러시아 무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능은 처음입니다. 한국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으시겠네요. 후회요? 오히려 더 일찍 선택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그때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베트남 국경 50km 지점에 PCL-181 자주포 30문을 배치했다는 거였죠. 베트남 국방부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K9 20문을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숫자는 적었지만 베트남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K9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믿는 거였죠. 한국 한화기술진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본사와 연결된 화면에 임원들이 보였죠. 베트남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도 제공하겠습니다. K9과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베트남 장관이 놀랐습니다. 그런 것까지 가능합니까? 한국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죠. 시스템을 팔고 신뢰를 팔고 미래를 파는 거였습니다. 훈련 마지막 시험은 대규모 일제 사격이었습니다. 20문의 K9이 동시에 발사하는 장관이었죠. 발사. 400발의 포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목표 지역이 초토화됐죠. 중국 관찰단은 말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K9 도입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추가 구매를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또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전쟁 장사꾼이 되다 같은 제목이었죠. 하지만 베트남 언론은 달랐습니다. 한국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주다. K9 도입으로 베트남 국방력 획기적 향상.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아시아 군사 균형의 게임 체인저다. K9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 남중국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베트남 어선 세척을 납포한 거였죠. 명백한 도발입니다. 베트남 해군 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9 도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거였죠. 제가 머물던 호텔 로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남아 담당자 강유진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임원이었죠.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베트남도 만만치 않죠.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였죠. 네, 알겠습니다. 기술 이전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K9 현지 생산 시설을 6개월 앞당겨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이 직접 생산할 수 있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다니. 독일이나 프랑스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뢰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그들도 우리를 믿죠. 다음 날 베트남 국방부 비밀 회의실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과 베트남군 수뇌부가 모였죠. 베트남 국방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국경에 배치한 화력은 우리의 3배입니다. 숫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K9의 정확도와 사거리를 고려하면 대등합니다. 박 대령이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K9 20문으로도 중국군 포병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유진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적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해 발사 위치를 찾아냅니다. 베트남 장군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도 제공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K9과 세트로 운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중국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관광객 제한까지 시작했죠. 하지만 베트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공개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일본 NHK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지역 긴장을 높인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균형을 만듭니다. 베트남이 방어력을 갖추면 중국도 함부로 못하죠.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일본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이미 늦었죠. 기자의 표정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유진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레스토랑이었죠. 사실 처음엔 베트남 시장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압박 때문이요? 네. 하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였습니다. 베트남이 절실하게 새 파트너를 원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군요. 20년간 준비했습니다. K9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K9 212문 추가 구매를 발표한 거였죠. 총 500문 규모였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이 발작했습니다. 한국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다. 하지만 미국 CNN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다. 베트남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선택했다니 우리 결정이 옳았네요. K9 추가 도입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은 40문을 더 원했죠.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60문을 추가하시면 탄약 생산 시설도 지어드립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놀랐습니다. 탄약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요? 155mm 나토 표준 탄약입니다. 베트남이 동남아 탄약 공급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중국이 또 도발했습니다. 베트남 해군 기지 근처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그때 한국 해군 구축함 2척이 베트남 다낭항에 입항했습니다. 5호 방문이라고 했지만 타이밍이 절묘했죠. 한국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신호입니다. 베트남 해군 참모총장이 감격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다. 새로운 안보 질서의 설계자가 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방산 수출의 위협과 일본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문서를 입수한 건 베트남 정보부였습니다. 그들이 제게도 사본을 보여줬죠. 한국 K9은 블랙박스가 아니다. 완전 기술 이전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것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다. 일본이 인정한 거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우월성을요. 저는 나토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무기 확산이 과연 유럽에도 이익일까요? 그때 브뤼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토 사무차장이었죠. 소피 솔직한 평가를 원한다. K9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네. 독일 PGH-2000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입니다. 가격은 훨씬 쌉니다. 폴란드도 그래서 선택한 건가? 폴란드는 천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 최대 포병 전력이 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의 시장을 빼앗겼다고. 다음 날 베트남군 정보 장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K9 훈련장에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스파이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가보니 한국 보안팀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침착하게 지휘하고 있었죠. 핵심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암호화되어 있고 가짜 정보도 섞어뒀습니다. 가짜 정보요? 네. 중국이 훔쳐가도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오히려 개발에 혼란만 줄 거예요.
한국의 보안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한국 K9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일본이 그걸 원하죠? 우리도 자주포 개발 중입니다. 참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숨을 쉬었죠. 한국은 이미 10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기는 불가능할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베트남 육군 참모총장이 특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K9 도입 후 우리 포병 훈련 성과가 300% 향상됐습니다. 300%요? 외신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포병 한 명이 예전 3명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 펜타곤 보고서도 작성됐습니다. 한국 K9, 미군 M109A7과 동등 이상 성능.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한국 방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저녁 하노이 시내바에서 각국 무관들이 모였습니다. 화제는 당연히 K9이었죠. 독일 무관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비싸게만 팔려 했죠. 프랑스 무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더군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단순 거래가 아니라. 그때 CNN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K9 자주포 도입 검토 발표. 동남아 전체로 K9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 무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역력했죠. 강유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건가요? 장악이 아닙니다. 선택받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는 거죠. 일본 NHK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방산의 부상, 일본의 선택은? 출연한 일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비판하려던 방송이 오히려 한국 칭찬이 된 거였죠. 제 나토 보고서 결론부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K9은 새로운 표준이다. 유럽도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유럽 방산업계의 파문을 일으킬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죠. 베트남 국방장관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연설장에서였죠. K9 자주포 60문 추가 도입을 승인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야당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러시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팔려 우리를 돌보지 않죠. 의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왜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도 긴장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요. 다음 날 강유진과 저는 베트남 중부 군수복합단지를 시찰했습니다. K9 정비시설이 들어설 예정지였죠. 여기에 동남아 최대 규모 정비창이 들어섭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베트남만을 위한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물량도 여기서 정비할 겁니다. 베트남을 동남아 방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공격이다. 베트남군 경비대가 우리를 엄호했습니다. 중국이 사주한 테러로 추정됐죠. 강유진은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30분 후 베트남 특수부대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중국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방차관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K9 도입은 계속됩니다.
그날 밤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베트남, 그리고 놀랍게도 인도 대표가 참석했죠. 인도 육군 중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K9을 운용 중입니다. 매우 만족스럽죠. 베트남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 나라가 K9 운용국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죠. 미국 CIA 동남아 지부장이 저를 별도로 만났습니다. 한국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요. 다음 날 일본 아사히 신문 일면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아시아 방산 패권 장악. 일본은 뒤처졌다.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도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평가였죠. 베트남 최대 민영 방산업체 대표가 강유진을 만났습니다. K9 부품을 현지 생산하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단계적으로 현지화율을 높여갈 겁니다. 중국 부품은요? K9은 중국 부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제로였죠. 폴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K 전차에 이어 K9 천문 구매를 최종 확정했다는 거였죠. 유럽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유럽 방산 시장마저 정복하다.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넥스터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베트남 총리가 한국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K9뿐 아니라 K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도 보고 오겠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무기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베트남이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자국 방어는 주권 국가의 권리다.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자주권을 팔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피습 사건 이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토 보고서에 K9을 공식 추천하기로 한 거였죠. 브뤼셀 본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무차장이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K9이 더 나은 선택이라면 인정해야죠. 제 보고서가 공개되자 유럽 방산업계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환영했죠. 루마니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하겠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선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K 전차 820대 추가 계약을 체결한 거였죠. 총 1000대 규모였습니다. 한국 전차가 유럽을 지킨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베트남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9 생산 공장 기공식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총리와 나란히 서서 첫 삽을 떴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마이너스 베트남 혈맹의 상징이죠. 중국 CCTV는 이 장면을 생중계하며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80%가 K9 도입을 지지했죠. 일본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위비 삭감이 결정된 거였죠. 한국과 경쟁이 무의미하다. 차라리 협력하는 게 낫다. 일본 재무상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죠. 자위대 장성이 베트남을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K9을 직접 보러 온 거였죠. 부럽습니다. 일본도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의 한숨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K9 썬더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사거리 70km 완전 무인화 시스템이죠. 베트남군 장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도입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베트남이 첫 해외 고객이 될 겁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을 장악했으니까요. 태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50문 도입 계약 체결이었죠.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검토에 들어갔죠. 중국 황구시보가 발작했습니다. 한국 신제국주의 야욕 드러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중국이 할 소리는 아니다. 베트남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죠. 한국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0억 달러를 돌파한 거였죠. K9과 K가 1등 공신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대표의 소감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임무가 끝난 거였죠. 작별 만찬에서 베트남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소피 박사님 덕분에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진가를 알게 해줬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K9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포신 아래 평화가 있다고. 힘의 균형이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고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CNN 속보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마이너스 베트남 연합 포병훈련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 K9 자주포 80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시범이었죠. 중국은 경악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빨리 K9을 완벽 운용할 줄 몰랐던 거죠. 미국 CNN 앵커가 흥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아시아 군사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넘었죠.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베트남이 부럽다. 우리나라도 K9 도입해야 중국 떨고 있겠네. 일본 NHK가 특별 분석을 내놨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정치적 게임 체인저다. 일본 방위성 간부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죠.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 300문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였죠. 중동까지 K9이 진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몰린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 싱크탱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왜 저를 원하십니까? 유럽 시장을 알고 객관적 시각을 가졌으니까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베를린을 떠나 서울로 향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강유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소피 박사님. 이제 우리 팀이네요. 한국방산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죠. 현재 K9 운용국이 15개국입니다. 올해 20개국을 넘을 겁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독일 PGH-2000은요? 신규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문제지만 기술 이전을 거부하니까요. 한국의 개방성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또 뉴스가 왔습니다. K9 현지 생산 1호기가 출고됐다는 거였죠. 베트남 총리가 직접 시승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K9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주가 K9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도 물량을 늘렸죠. K9 클럽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운용국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훈련을 했죠. 일본 경제신문이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밀 마이너스 기술보다 신뢰를 판다.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무기 공급자다.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 방산을 공식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유도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 협정을 맺기로 한 거죠. 유럽도 K9이 필요하다. 폴란드 성공 사례를 본 후였습니다. 중국 황구15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짝퉁이다. 실전에선 무용지물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K9의 성능은 입증됐으니까요. 서울 연구소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K9 수출국이 25개국을 넘어섰죠.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K9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도 K9 도입을 검토하겠다. 자위대 최고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거였죠. 저는 서울 남산에서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붉은 바다 같던 적대의 역사. 그 위에 푸른 연대가 만들어졌다고.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도구였죠.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였습니다.